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천혜고요.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첫 주말인데 이렇게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강의 들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치유와 힐링이라는 주제인데, 이제 강연을 이제 처음에 준비하면서 지역 기반 소재로 창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로 이제 처음에 운을 띄웠어요. 이 프로그램 단체 분들하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주제를 좀 저에게 좀 편한 주제로 다시 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저 앞서서 두 강사님이 또 좋은 강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이 퍼블릭 프로그램 인문학 특강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뉴욕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에 좀 오래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있었고, 서울예대 영화과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 실습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단국대에서 영화 연출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특강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산업적 기획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작업을 좀 합니다.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요. 충마어토울이라고 공연 단체에서 사회 이사로 한 2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이제 글 작업으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호라는 시나리오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된 거는 오로라 공주라고요. 방은진 감독님 이제 연출하시고, 엄정화 배우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에 각색을 했고요. 최근에는 시나리오 계약을 하고 쓴 것은 범죄의 전쟁 제작하는 팔레트 픽처스에서 한 4년 정도 시나리오 작가로 7년 만에 외출이라는 타이틀 아래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콘텐츠진흥원 스토리 레벨에서 전임 교수를 역임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연출도 몇 편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렛미아웃이라는 영화를 했어요. 각본하고 연출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이제 좀 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굿선이라고 좋은 아들이라는 제목인데,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두 분 정도 빼고는 이 작품의 백그라운드를 아마 잘 알지 못하실 텐데, 돌아가신 고 김득구 선수라고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82년도니까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 29년, 30년 전으로 이제 카무카우스에. 그래서 당시에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권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아서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레니 맨시니라는 선수하고 맞붙었어요. 근데 14라운드에 다운을 당하셔갖고 링에 쓰러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복싱 경기가 원래 15라운드였는데 이제는 12라운드 이상의 경기는 아마 규칙상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더 극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쓰러졌던 김득구 선수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요. 이 굿선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제시 밀러라는 이제 미국 이제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레니 맨시니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세요. 그 아버님이 또 이제 아마추어 복서였고, 그 다음에 형도 복서를 지망했는데 형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꿈을
이 친구가 이뤄야 되고, 그 당시에 흑인 복서들이 굉장히 상승세인데 이분이 거의 유일한 백인 복서였거든요. 근데 그 김득구 선수와의 경기 이후에 트라우마로 사실은 계속 하향세로 복싱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화도 제작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분의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내가 그 당시 다운시켰던 김득구 선수의 아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 친구를 내가 혹시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도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다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 친구를 만나는 얘기예요. 30년 전에 내가 쓰러뜨린 상대의 아들을 미국에서 다시 만나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 영상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약간의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 복싱 영화 다큐멘터리처럼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의 그 프로듀서 기획을 맡았고요. 이제 레이 맨슨이라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다음 이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다큐멘터리에 너무 놀라운 게 이분이 거의 이제 버선발로 집 앞 동네 어귀 앞에까지 나와 계셨어요. 이 친구를 만나려고. 되게 드라마틱한 게, 제가 그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지원군이 심지어 영어도 어느 정도 해요. 둘이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만나는 그 장면. 저 바로 옆에서 이걸 촬영하고 있었는데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울컥합니다. 이 상황이. 그리고 맨시니가 본인의 이제 가족들을 이제 소개해줘요. 지원군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영매 씨한테. 하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짐을 어깨에 밀고 있지 말라. 지원군이 먼저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가족도 소개하고, 정말 이 맨신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상처 치유하고 화해하고 뭐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작품이 다큐멘터리계에서 가장 큰 상인 캐나다의 에드먼튼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해.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좋은 결과까지도 얻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으로서 제 소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에 있는 그 내일학교에서 다큐멘터리 대안학교 학생들 이제 단편 영화 만드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고, 뭐 그러고 강연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인데, 그냥 이제까지 제가 이제 학교를 좀 운 좋게도 여러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사실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저희 거의 2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겪어왔습니다. 그죠? 다들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의 인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그 긴 터널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자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고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시행하는 첫 주말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여서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고 그 이후의 세계 시대에는 어떤 점들이 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교육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 강의가 비대면 수업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전부터 사실은 이런 비대면 강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물론 사이버대나 디지털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녹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데 뭐 실시간으로 줌으로 비대면 강의는 사실은 언젠가라고 이제 퀘션 마크로 해놓던 상황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이닥쳤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학교가 줌도 없었잖아요. 그죠? 네, 줌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제 막 줌을 막 이렇게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3월 말 4월부터 이제 비대면 강의가 막 시작이 되고 있었고, 네, 처음에 비대면 강의를 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도 많았고요. 좀 이렇게 도태되는 학생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짧게 얘기 드리면 지금은 오히려 교수님들이 왜 진작 이렇게 좋은 걸 안 했을까? 이렇게 비 오고 눈 오는 날 굉장히 힘들게 1시간 반 거리 학교 가서 강의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랑 더 가까운 얼굴로 사이즈도 작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표정까지 읽을 수 있는 강의가 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어쨌든 제 주변에서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증가하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얘기되는 업종은 아마 물류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동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쿠팡과 배달민족만 돈을 벌었다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물류산업 매출액이 2019년도 92조에서요. 앞으로 이제 한 9년 후면은 140조로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물류 산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조금은 좋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뭐랄까 물류 경쟁력 전생 1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호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비대면의 가속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은 뭐 8,000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7,000 후반대까지는 이렇게 슬쩍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무인 편의점 얘기도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는 혹시 여러분들 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못 보셨죠? 근데 저 너무 놀라워요. 저 지난달에 봤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요. 어떤 그 미니버스가 한 20인승 버스인데, 이 방지턱에서 빨리 안 달리고, 차라리 빨리 달리면 그냥, 저 사람이 빨리 달리는구나 하는데, 적절하게 쓰는데 이 속도가 인간의 속도가 아니에요. 약간 좀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봤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요. 뒤를 다시 보니까, 자율주행 시험버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기도 공포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시행을 약간 경기도 외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와, 생각보다 이런 미래가 우리 바로 곁으로 다가와 있구나, 이미 감지할 수 있었고요. 보셨어요, 혹시 펄 어비스? 도깨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신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뭐 K자 붙이면 다 되잖아요. 뭐 K-뷰티, 뭐 K-팝, 뭐 K-컬처인데 K-게임이 거의 지금 평정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왔는데 그 가장 앞서 있는 게임이 이 도깨비라는 게임인데 뭐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가상세계를 대입한 게임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켓몬 플러스 메타버스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주가가 거의 한 30% 폭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1월 출시 예정이에요. 한 달 반 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게 지금 다들 안테나를 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너무 진짜 몇 단계 앞서 있더라고요. 너무 리얼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짝 어딘지 모르게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좀 깔려 있어요, 바탕에. 이 그래픽이나 이 시뮬레이션의 어떤 단계가 제가 게임은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하고 싶어요. 네, 게임에 문외한 저도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 펄어비스의 도깨비라는 게임이 굉장히 핫한 게임으로 지금 이미 다가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오늘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쪽 얘기입니다. 이쪽 얘기가 제가 조금 익숙한 얘기니까 코로나 시대 최고의 수혜자 배달의 민족 넷플릭스인데 당연하죠. 밖에 못 나간 상태에서 저도 사실은 넷플릭스 계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구독하기 시작하신 분이 거의 뭐 800만에 가깝다고 하니까 정말 넷플릭스는 정말 엄청난 그 상승세였고요.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 콘텐츠 기획 관점에서 대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제 강의의 포인트고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하면서 굉장히 굿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그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말을 더 얘기하면 이제 입이 아픈 상태이고, 오징어 게임은 정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할로윈 축제 때 당연히 이태원에서 심슨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의 뭐 대세입니다. 뭐 어딜 가시든. 근데 재밌는 게 몇 가지만 좀 추려왔어요. 이 혹시 반스 운동화 있잖아요. 이 흰색 운동화 9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금 저가로 사면은 직구로 사면 한 6만 7천 원까지 살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7,800% 한 80배 이 세일즈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이 신발 회사가 뭐 단기겠지만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이익을 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 혹시 아시죠? 우리로 따지면 뭐 신동엽 정도로 표현할까요? 그죠? 지미 펠런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사회자가 달고나 게임 혀로 이거 달고나 이거 띄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판 코미디 빅리그 개콘보다만큼 SNL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SNL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을 몇 개 좀 다운받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도 계시면 6화가 킬러입니다. 6화가 아마 그 새벽이 죽고 사무형 하면서 알리가 죽고 일남도 죽는 그 에피소드거든요. 안 보신 분들한테 약간 스포일러인데 이 6화 리액션이에요. 그냥 우는데 조금 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열을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스퀴드 게임 6 리액션 이렇게 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 한 1,000개, 2,000개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게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지영이라는 캐릭터가 나는 어차피 고아다. 나 나가봤자 할 것도 없으니까 네가 나가라. 북한에서 온 동생도 찾아야 되고 제주도 네가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구슬을 떨어뜨려요. 자기 바로 발 아래다. 일부러 져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얘가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좀 빨리 갔어요. 요거는 프랑스 파리에 10월 2일날 넷플릭스 상점이 오픈을 했는데 1,000몇백 명이 온 거예요. 비 오는 날. 이거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프랑스 파리는 어마어마한 문화선진국 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파리의 한국 드라마 상점에 뭘 살라고 이렇게 줄을 서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에서 이거 80명 모집했는데 3,500명인가 왔다. 지금 조사는 이 부동산 중개인은 오징어 게임 놀이를 위해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I have a degree in philosophy of religion, so 3 days. 뭐 이 정도 기사는 아마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재밌는데 이게 필리핀 마닐라 쇼핑몰에 아예 이 3m짜리 영희야 바둑아 놀자 영희야 그 영희 인형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현재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충북 진천에 이제 박물관에 보관 중인데 황동혁 감독이 이제 이 영희 캐릭터 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이게 국어책에서 철수 영희 그 약간 그로테스크함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이건데 우리나라의 영희가 필리핀 쇼핑몰에서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2개의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게 그 폭발력을 발휘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BTS인데 BTS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15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팝송만 트는데 거기서 그 100에서 1위를 15번을 했어요. 네, 다이너마이트로 3회, 세비지 러브로 1회, 라이프 고즈 온 1회, 그 다음에 퍼미션 투 댄스로 1회, 그 다음에 버터로 9회.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 이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 분들이 오징어 게임 이해를 할까요? 이런 거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런 질문 많이 보셨죠. 제가 빠르게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해를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으면은 제시의 그 콜드 블러디드를 모티브로 6팀이 경연을 하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6팀 멤버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이력까지 모니카가 누구고 로제가 누구고 가비가 누구고를 이 친구들이 전 세계 이 한국 문화에 지금 익숙하신 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게 좀 더 나갈게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핵심이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456억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게임인데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정말 약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40대 후반 50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저 때는 정말 외국 문화 보고 이렇게 터치 바이 터치 이렇게 외국 팝송 한글로 적으면서 그 세대거든요. 근데 감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메시라는 미국 80년대 시트콤을 여러분하고 한번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0대 때 봤던 AFK, 그러니까 외국 방송에서 봤던 미국의 그 시트콤인데요. 메시라는 시트콤입니다. 그래서
메시가 뭐의 약자냐면요, 모빌 아미 서지컬 호스피탈에서 이동 뭐 야전병원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6.25 전쟁 당시 미군 의사들이 어떤 그들의 활약과 그들의 우정 뭐 이런 코미디 드라마를 다룬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메시. 근데 이 미국 헐리우드 시트콤 클립을 조금만 틀어볼게요. 이게 한국이거든요. 뭐가 문제죠? 지금 문제가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게 뭐지? 아니, 물론 이게 뭐 글자가 조금 다르다는 거는야 뭐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다들 베트남 꽃갈 모자를 쓰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가 이 베트남 꽃갈 모자를 쓰나요? 그죠?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다 농나라고 하는 베트남 꽃갈 모자를 한국 배경 드라마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80년대만. 뭐 물론 30년이 한 세대라고는 하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딱 지금의 저희가 문화적인 어떤 지위를 얻고 있고 겪고 있는 것에 정확히 반대 시점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만 해도 화이트 세이비어라고 그러죠. 백인 구원자들에 대한 이 서양 중심의 백인 중심의 세계관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지난 20, 30년 동안. 이건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인들이 유색 인종을 구원해주는 스토리에 우리는 너무나 그냥 친숙한 상태로 저는 살아왔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문제라고 하면 문제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지난 사실 50년 동안 디즈니의 장르 영화들은 결혼 또는 백인 남성의 키스에 의해서 구원받는 대부분의 디즈니 속 왕자들은 잘생긴 부자 백인들이었어요. 정말 우린 서양 중심의 어떤 세계관에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살아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세상은 이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열풍이 가져온 것 첫 번째는 전 세계 83개국 1위라는 이제 맞설 수 있는 힘을 이제 실어주니까. 네. 지금 디즈니, 넷플릭스 CEO가 오징어 게임 이제 운동복 입고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의의는요, 세계적인 밈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밈이란 단어가 아시죠? 문화 유전자라는 뜻이잖아요, 밈이. 그래서 다른 지성으로 이렇게 좀 전이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유전자를 우리가 밈이라고 하는데, 세계 90개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밈이 생겼어요. 이제 마치 한국 같아요, 전 세계가. 아까 달고나 빨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하는 가정용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이제 이 초록색 이 세모맨, 네모맨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재밌게 패러디한 그런 시대인데 사실 저희가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용어를 꽤 오래전부터 써오긴 했어요. 근데 트랜스가 뭔가 초월, 비욘드 이런 뜻이잖아요. 뭐 넘어서. 이제 2021년도 이후는 진정한 트랜스내셔널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초월 국가의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거의 단초는 싸이였던 것 같아요. 싸이가 유튜브 최초로 10억 뷰라는 숫자를 탄생시켰잖아요. 그전에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싸이 전에 유튜브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진도 너무 이게 초현실적이에요. 마돈나 님이 싸이 지금 같이 강남스타일을 하고 있는 이 사진을 저희가 한 9년, 10년 전에 봤잖아요.
이제 세계는 점차 좁아지고 있고, 사실 이러한 지구촌이라는 말은 마샬 맥루한이라고 미국의 캐나다의 사회학자가 이미 1968년도에 이분의 저서에서 미디어에 의해서 언젠가 지구는 진정한 하나의 촌이 될 것이다, 글로벌 빌리지가 될 것이다를 예견했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굉장히 이 코로나로 가속화되었다, 과거형을 쓰겠습니다.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언택트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도 제가 아까 초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교육은 이제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는데, 오늘 중간 포인트에서 핵심은 뭐냐면 부의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미 봉준호 감독님이 2019년도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기생충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기택이라고요. 여기 반지하에서 이렇게 창 넘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장면인데, 부의 양극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창이 2번 나와요. 기택의 반지하 창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성균 배우가 연기했죠. 그 박사장, 좀 잘 사는 분들의 집에서도 창이 나옵니다. 창이 달라요. 박사장네 집의 창은 마치 이게 영화, 약간 시네마스코프라고 하죠. 약간 좀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약간 극장 프레임 사이즈예요. 마치 극장에서 이렇게 세상을 관조하듯이, 구경이라 하듯이, 기택의 경우에는 저기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한 그 반지하 집은 노상방뇨하고 막 물난리 나고 막 이런 지저분한 이런 것을 목격을 하는데, 박사장네 집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넓은 창가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마치 구경이라도 하는 듯이 그러한 모습을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이 장면을 연출을 하셨는데,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뼈저리게 정말 실감할 정도로 이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뭐 칸느에서 뭐 몇 년 만에 뭐 상을 타고 뭐 아카데미에서 92년 만에 무슨 뭐 사관왕 할 때만 해도 약간 좀 그냥 먼게 느껴졌는데, 코로나가 이제 딱 끝나는 이 시점에 지금 너무너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요, 부자들은 햇볕도 더 많이 차지합니다. 기택이 사는 반지하는 하루 종 햇볕이 드는 시간이 영화 속에서도 제한적이었고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기택의 집은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다단한 사운드를 레이어를 되게 많이 깔았는데, 박사장네 집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그리고 태양광, 희망, 부, 상승, 따뜻함, 긍정적은 다 이성균 배우가 산 그 윗동네에다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부의 양극화를 표현을 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가 문제냐면요, 이 양극화는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어릴 때도 이 단어는 들었던 단어예요. 양극화를 우리가 뭐 처음 듣는 단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엄청나게 미친 속도로. 소득 상위층은요, 별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것도 실감을 못하고 있으세요. 반면에 소득 하위 계층은 엄청나게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전부터 이 중산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산층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도 사실은 체감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팔고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을 못 해요. 그냥 뭐 집값 좀 오른다고 하더라. 근데 누가 체감을 하냐면요, 집이 없으신 분들이 체감을 합니다. 이전에는 손을 뻗고 사다리를 타고 2층, 3층, 4층, 5층 옥상으로 올라가면 어쩌면 닿을 수도 있다라는 꿈을 가졌던 그 집이 이제는 아예 시작부터 엄두가 안 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슬픈 팩트예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여기 표에선 14%뭐 이렇게 올라 폭등했다고 하는데 제가 체감하는 건 훨씬 높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2, 3억의 갭을 메꿀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부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요. 바로 이런 기사는 정말 수천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벤틀리가 2019년도에 129대가 팔렸대요. 근데 2020년도에 296대가 팔리고 포르쉐가 코로나 전에 4,000대 팔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7,7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주택이 상승을 하니까 주식으로 돈이 있을 때 참고 있다가 오를 때 그때 조금씩 매수하면 되니까. 사실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정말 엄청난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면 되는데 부를 쌓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제 중산층은 붕괴되고 많은 중산층이라고 본인이 믿었던 분들은 벼락거지 돼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순자산이 16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기생충이 그냥 예견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심해졌다가 무려 82%라고 하더라고요. 2022년 정부 예산 중에 뭐 80조 넘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거의 땅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켄 로치 감독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일랜드, 영국의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감독님이신데 아마 들어보신 영화는 빵과 장미 또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어쩌면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주목하고 싶은 영화가 이 영화예요.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제목도 좋지만은 이 영어 제목이 훨씬 더 딱 와닿아요. Sorry we missed you인데 죄송합니다. 택배 배달하러 갔는데 안 계셔서요. 그냥 짐만 놓고 갑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예요. 택배 기사예요. 근데 이 영화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원래 택배 기사가 아니라 실직을 합니다. 일이 없어갖고 이거 보면서 너무 소름이에요. 2019년도 영화인데 2021,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요즘 뭐 과로사, 뭐 쿠팡 뭐 문제 많다, 뭐 물류 정확히 예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화의 첫 씬인데 이 친구가 가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야 우리는 파트너야. 근데 내가 너 책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너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개같이 일을 해야 돼.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첫 씬입니다. Let's just get a few things straight at the start now, shall we? You don't get hired here. You come on board. We like to call it on board. You don't work for us. You work with us. You don't drive for us. You perform services. There's no employment contracts. There's no performance targets. 말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죠? You meet delivery standards. There's no wages. With fees. Is that clear? Yeah. Clear? Yeah, sounds alright. 네, 이렇게 시작한 리키가 정말 영화 보시면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면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랬던 리키가 정작 영화 후반에는요 모든 가족하고 멀어지고 어떻게든지 고객과의 배송 시간을 맞추려고 사고를 당해서 눈이 부어서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배달을 가야 돼요.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분명히 그 회사
매니저가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이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고 여기 직장을 물류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오히려 영화에서 그린 세상은 아들과는 멀어지고 철저한 배송, 완료, 추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소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소름 끼치도록 현실이래요. 왜 우유통 같은 거, 한 1.5리터를 항상 옆에 놓고 다닌대요. 소변 이제 운전하면서 잠깐 신호 걸릴 때 소변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래요. 이거 아마 기사에도 몇 번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손해가 생기면 명목상 개인 사업자인 노동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은 더 늘어나기만 하고. 이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갈 곳 없는 사람들 어디로 몰리나요? 탈락. 네. 오징어 게임, 서민 무주택자 다 탈락입니다. 영화 기생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라이맥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아주 그냥 피해 사륙이 벌어지죠. 그죠? 봉준호 감독님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시카, 일리노이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도 연출을 하셨지만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양극화 시대에서 서로 같이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뭐냐면 우리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잠깐 좀 오해해 볼게요. 임슬라 감독님 영화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학생들 이제 수시 이제 면접관들 이제 하다 보면 보통 한 900명, 1000명 정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영화는 알지 않나, 대부 알아요? 지금 옛날 영화 얘기하면 학생들이 약간 2000년생이니까 그 영화 모르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대부도 몰라 막 그런데 그 너무 옛날 영화니까. 근데 리틀 포레스트를 물어보면 되게 특이한 게 이 영화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무슨 7번 방의 비밀처럼 선물처럼 히트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사실 140만 정도 본 영화인데 극장에서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때부터 신기했어요. 한 1, 2년 전부터 느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들만 물어보면 혹시 이 영화 아니냐고. 아직까지 이 영화를 모른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르지만 본 사람도 있지만 안 봤지만 스토리는 대략은 알고 있어요. 김태리가 무슨 도시에서 편의점 일하다가 힘들어갖고 시골 가는 얘기인가 보다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제 생각에 로스 제너레이션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길을 잃은 청년 세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절망과 허무, 사회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제 세대를 잃은 용어인데, 리틀 포레스트 보면요, 편의점 생활이 너무 빡셉니다. 김태리가. 그래갖고 이 자기가 살던 작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배추국 끓여 먹어요. 근데 그 첫 끼의 청량감이 지켜보는 저마저도 힐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한동안 힐링, 욜로 이런 단어가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요 외장하드에 지금 리틀 포레스트가 있었고, 지금 이쪽 영상을 틀고 있어서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근데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왜 요새 젊은이들 모두 이 영화를 알고 있을까? 이 헤드카피가 그거잖아요. 잠시 쉬어가도 좋아. 욜로. 너무 지쳐있어요, 다들. 어느 정도 지쳐있으면은 이러지 않는데 많이 지쳐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거잖아요. 효린의 민박이 몇 년 전에 좀 인기를 굉장히 끌었잖아요. 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뿐만 아니에요. 일본의 달관 세대라고 하죠. 사토리 세대는요,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 사토기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일본에서는 뭐 1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연애, 결혼, 출산, N4 세대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양극화의 시대예요. 비대면 만능주의도 있지만은 이제 부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따라서도 또 이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 이제 그 강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치유와 힐링을 얘기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탈출구가 없을까? 엑시트는 무엇일까? 제 생각에 그 해답은 아마 되게 아이러니할 거예요. 아까 BTS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BTS의 마이 유니버스에 이미 이 100년 만에 맞이하는 위기도 있지만 100년 만에 제시할 수 있는 답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 생각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왔고요. 아까 시 공간을 초월한 트랜스내셔널의 시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그 단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 비디오 보시면요. 이게 뭐지? 이 BTS 마이 유니버스라고요.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 하고 이제 콜라보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더 있어요. 데이브 마이어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미시 엘리엇의 배터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탑 최고의 뮤직비디오만 지난 한 10년 동안 연출하신 분이 세 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르 프릭이라고 이제 이 DJ가 나오잖아요. 초반에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믹싱을 해요. 이제 전국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같이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그램으로 만났는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 폐선에서 이 BTS가 있는데 이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3의 밴드가 나옵니다. 그 밴드는 슈퍼노바라는 이제 가상의 밴드인데 우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인들과 콜드플레이와 BTS가 콜라보를 하는 게 마이 유니버스의 뮤직비디오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사일렌서,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악당이에요. 얘는 우주의 악당 다스베이더 같은 애인데 약간의 어떤 은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음악을 억압하는 그 무엇은 다 사일렌스인 것 같은데 재미가 뭐냐면요, 요새 젊은이들이 이미 국경을 초월하는 트랜스내셔널의 시대를 너무 체감하고 있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이게 제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이 BTS가 혹시 언제부터 주목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요거는 아마 답하기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우리가 BTS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TV나 책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BTS 뭐 한류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BTS가 지금 빗겨나 있어요. 정확히 BTS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전문가분들이 너무 없으세요. 저는 BTS가 주목받기 시작한 그 시점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2014년도입니다.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그 시점에 폭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미가 있었어요. 봄날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했는지도 알고 계시죠? 봄날. 잠깐만 틀어볼게요.
이게 봄날이거든요. 한 1분만 볼게요. 봄날. 봄날 뮤직비디오예요. 네. 어떠세요, 봄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4년도 방탄소년단의 음악 봄날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로 시작하는 이 가사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세월호 희생자 분들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 보시면요, 이 기차 안에 짐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짐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학생들을 상징합니다. 자, 2014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이밴드가 춤이나 추고 사랑 노래나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 바닥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이 뮤직비디오 가만히 보시면요, 전 장면이 다 세월호와 1대1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가 아니라 기차고 뱃고동이 아니라 기차 소리를 약간의 은유적인 기법을 썼지만 모든 장면들이 정말 완벽하게 싱크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고 이제는 녹슨 놀이기구 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요. 근데 옷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물, 침몰, 옷가지들 무엇을 연상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계가 9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스프링데이라는 봄날은. 그리고 이 영화 뮤직비디오 뒤쪽으로 가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들이 많아요. 걸려있는 신발로 인해서 아예 그냥 좀 짚어줘요. 이게 누구를 위한 노래인지. 그리고 옷더미 장면이 있거든요. 이 옷더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포스트 모던 하시는 분들, 아티스트들에게는 유명하신 분인데, 크리스티안 볼탄스키의 그 옷더미들에서 모티브로 얻은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존재를 향해서 기리고 추모하는 상황이에요. 뮤직비디오 이 봄날의 한 장면이에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제작이 됐는지.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누가 알고 있었냐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 저 며칠 전에 TV에서 문화 전문가분들이 나와갖고 얻어걸린 행운이라는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오징어 게임은
정확하게 히트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영화, 드라마가 기획된 건 10년 전이니까 10년 후를 예상해야지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오징어 게임과 BTS 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갖고 계세요. 이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인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오징어 게임이 정확히 건드렸고요. BTS가 빌보드에서 지난 1년 동안에 15번이나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야 될지를 이분들이 답을 제시하셨어요. 그들이 알까? 압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가 엄청나게 좁아졌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은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스웨덴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경기도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지구는 이미 충분히 좁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감사해야 될지 안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좁아졌어요. 이제 이미. 비대면의 가속화도 굉장히 촉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형을 쓸게요. 이미 국경을 뛰어넘는 그 트랜스내셔널도 가속화되어 있고요. 이제 제주와 서울은 더 가까워졌고 스웨덴과 한국, 아프리카, 가나와 전주가 가까워졌습니다. BTS는 뮤지션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았고요. 그걸 전 세계 젊은이들이 확인했습니다. 자신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을 외국 젊은이들이 안 거예요. 댓글 보면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외국분들이. 비대면 트랜스내셔널 시대로 인해서 급격히 좁아진 이 커뮤니케이션의 생태계 안에서 젊은이들의 공감을 끌어냈기 때문에 BTS가 15회 1위를 한 겁니다. 절대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없어. 여기서 나갈 이유가 이제 지영이가 하는 대사인데, 뭐 돈, 사료의 게임, 양극화, 약육강식, 오징어 게임, 뭐 아이들의 게임, 넷플릭스 공급망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징어 게임은 정말 킬러 콘텐츠예요. 킬러 콘텐츠를 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어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분 안에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을 타자화하고 있습니다. 청년경찰도 그렇고요, 황해도 그렇고요. 우리 이 얘기로 말 참 많았습니다. 악당들은요, 지난 한 5년, 10년 동안에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악당은 다 연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족. 우리가 우리 문화 안에서 타자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걸 우리가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제작사하고 대림동 지역 주민이 2년 동안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 청년경찰로 인해서. 작년에 판결 났어요. 미안해, 사과하라. 그제서야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대림동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동네예요. 그냥. 지난 10년간 너무도 많은 문화 콘텐츠에서 황해에서 그랬고, 범죄도시에서 그랬고, 공효진 나오는 미싱에서 그랬고, 김옥빈 나오는 악녀에서 그랬고, 거의 신세계에서도 경찰 언더커버 죽이기 위해서는 연변 거지들을 불러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좀 타자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보다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좀 수용해야 하고, 외국인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2,500만 살고 계십니다. 200만이 넘어요. 조선족, 나 아닌 타인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기울이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야만 어떤 조금이나마 진정한 치유와 힐링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BTS의 성공은 단순한 한일 성공이 아니고 이분들의 성공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상태로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한 이 시대의 아픔을 좀 목격하고 공감하고 다가갔기에 좀
좀 전 세계 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콘텐츠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자신을 좀 마주 헬기에 세계인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에게 좀 장착을 해서 마이 유니버스의 BTS처럼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기생충의 그 클라이맥스의 그 피해 사륙, 그 비극으로 다가가든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글쎄 여러분들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부족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